6번째 별은 먼저 번 별보다 10배나 더 큰 별이었다. 그 별에는 무지하게 커다란 책을 쓰고 있는 신사 한 분이 살고 있었다. 탐험가가 하나 오는군. 어린 왕자를 보며 신사가 큰 소리로 외쳤다. 어린 왕자는 책상 위에 걸터 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벌써 몹시도 긴 여행을 했기 때문이다. 너는 어디서 왔니? 신사가 어린 왕자에게 물었다. 이 큰 책은 뭐예요? 여기서 뭘 하시는 거지요? 난 지리학자란다. 지리학자가 뭐예요? 지리학자란 바다와 강과 도시와 산, 그리고 사막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지. 그거 참 재미있네요. 그거야말로 직업다운 직업이군요. 어린 왕자는 지리학자의 별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다. 그처럼 멋진 별을 어린 왕자는 본 적이 없었다. 할아버지의 별은 참 아름답군요. 넓은 바다도 있나요? 그런 것은 몰라. 지리학자가 대답했다. 그래요? 그럼 산은요? 그것도 몰라. 그럼 도시와 강과 사막은요? 그것도 알 수 없다. 할아버진 지리학자라면서요? 그렇지. 하지만 난 탐험가가 아니거든. 나는 탐험가와는 거리가 멀단다. 지리학자는 도시나 강과 산, 바다와 태양과 사막을 돌아다니지는 않는다. 지리학자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니까 한가로이 돌아다닐 수가 없지. 서재를 떠날 수가 없어. 서재에서 탐험가들을 만나는 거지. 그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해서 그들의 기억을 기록하는 거야. 탐험가의 기억 중에 매우 흥미로운 게 있으면 지리학자는 그 사람이 정말 성실한 사람인지 어떤지를 조사한단다. 어째서요? 탐험가가 거짓말을 하면 지리책이 엉뚱하게 되니까. 탐험가가 술을 너무 마셔도 그렇지. 그건 왜요? 술에 잔뜩 취한 사람에겐 모든 것이 두 개로 보이거든. 그렇게 되면 지리학자는 산이 하나밖에 없는 곳에다 두 개가 있다고 쓰게 될지도 모르잖아. 내가 아는 어떤 사람도 나쁜 탐험가가 될 수 있겠군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서 탐험가의 정신 상태가 훌륭하다고 생각될 때는 그의 발견을 조사하는 거지. 직접 가보시나요? 아니지. 그건 너무 귀찮은 일이거든. 그 대신 탐험가에게 여러 가지 증거물을 가져오라고 하지. 예를 들어 커다란 산을 발견했을 때는 커다란 돌을 몇 개 가져오라고 하는 거란다. 지리학자는 갑자기 흥분하여 어린 왕자에게 물었다. 그런데 너는 멀리서 왔지? 그러니까 너는 훌륭한 탐험가야. 너의 별이 어떤 별인지 이야기해줘. 지리학자는 노트를 펼치고 연필을 깎았다. 연필로 써놓았다가 탐험가가 증거를 가져오면 그제야 잉크로 적는 것이었다. 시작해볼까? 어떤 곳이지? 글쎄요. 내 별은 그렇게 재미있는 곳은 아니에요. 아주 작은 별이거든요. 화산이 3개 있어요. 활화산이 2개고 나머지 하나는 휴화산이지요. 하지만 이 화산도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그야 알 수 없지. 제겐 꽃 한 송이도 있어요. 우리 지리학자는 꽃에 관해서는 쓰지 않는단다. 왜요? 아주 예쁜 꽃인데요. 꽃이란 덧없는 것이거든. 덧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지리책은 모든 책들 중 가장 귀중한 책이야. 가장 중요한 것이 쓰여 있는 책이지. 유행에 휩쓸리는 일 따위는 결코 없다. 산이 위치를 바꾸는 일은 매우 드물고 넓은 바닷물이 말라버리는 일도 별로 없는 일이고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기록하는 거야. 하지만 휴화산들도 잠에서 깨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덧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화산이 잠들어 있든 깨어 있든 우리에게는 마찬가지야.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건 산이지. 산은 변하는 일이 없거든. 그런데 덧없다는 게 뭐예요? 한 번 한 질문은 포기해 본 적이 없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그건 어느 사이엔가 사라져 없어진다는 뜻이지. 내 꽃도 어느 사이엔가 사라져 없어지나요? 물론이지. 내 꽃은 덧없는 꽃이었구나.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4개의 가시밖에 없고 그런데도 나는 그 꽃을 혼자 내버려 두고 왔구나.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어린 왕자는 처음으로 그 꽃이 보고 싶어 기분이 우울해졌다.
그러나 다시 기운을 내서 지리학자에게 물었다. 이번에는 제가 어느 별을 구경하는 게 좋을까요? 지구라는 별을 구경해봐. 상당히 평판이 좋은 별이거든. 어린 왕자는 멀리 남겨두고 온 자신의 꽃을 생각하면서 다시 길을 떠났다. 7번째의 별은 지구였다. 지구는 지금까지의 별들과는 다르다. 그곳에는 111명의 왕과 7,000명의 지리학자와 90만 명의 사업가, 750만 명의 술꾼, 3억 1,100만 명의 허영심에 가득 찬 사람들을 앞에서 약 20억의 어른들이 살고 있었다. 전기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6개의 대륙 전체에 46만 2,511명이라는 군대만큼 많은 가로등을 켜는 사람들을 두어야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지구가 얼마나 큰지 짐작이 갈 것이다. 그래서 좀 떨어진 곳에서 보면 눈부시게 멋진 광경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들이 무리지어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오페라의 발레단처럼 질서정연하다. 맨 처음은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에 가로등을 켜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로등을 켜고 잠을 자러 갔다. 그러면 이번에는 중국과 시베리아에 가로등을 켜는 사람들이 춤을 추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들 역시 무대 뒤로 천천히 사라진다. 그러면 이번에는 러시아와 인도에 가로등을 켜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아프리카와 유럽의 가로등을 켜는 사람들, 또 그 다음에는 남아메리카의 가로등을 켜는 사람들이 차례로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무대에 나타나는 순서를 한 번도 엇갈리는 일이 없었다. 그것은 참으로 멋진 광경이었다. 다만 북극에 단 하나밖에 없는 가로등을 켜는 사람과 남극에 하나밖에 없는 그의 동료들만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한가롭고 태평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1년에 2번 일을 할 뿐이다. 어린 왕자가 지구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었으므로 몹시 놀랐다. 잘못해서 다른 별로 찾아온 게 아닌가 겁이 났던 것이다. 바로 그때 달빛질한 둥그런 고리가 모래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안녕? 어린 왕자는 꼭 누구에게라고 할 것도 없이 말했다. 안녕. 뱀이 대꾸했다. 지금 내가 도착한 별이 무슨 별이지? 지구야. 아프리카지. 아, 그렇구나. 그럼 지구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니? 거긴 사막이야. 사막에는 아무도 살지 않아. 지구는 커다랗거든. 어린 왕자는 돌에 걸터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누구든 언제라도 다시 자기 별을 찾아낼 수 있게 별들이 빛나고 있는 건지도 몰라. 내 별을 바라봐. 바로 우리들 위에 있어. 그런데 어쩌면 저렇게 멀리 있지? 아름답구나. 그런데 여긴 무엇하러 왔니? 난 어떤 꽃하고 다투었어. 그랬구나. 뱀이 헛기침을 했다. 둘이는 한동안 잠자코 있었다. 사람들은 어디에 있지? 사막에선 조금 외롭구나. 사람들이 있는 데서도 외롭기는 마찬가지야. 어린 왕자는 한참 동안 뱀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넌 아주 재미있게 생겼구나. 손가락처럼 가느다랗고. 그래도 난 왕의 손가락보다도 힘이 더 세단다. 어린 왕자는 미소를 지었다. 넌 그렇게 세지 못해. 발도 없고 여행도 할 수 없잖아. 난 배보다 더 먼 곳으로 너를 데려다 줄 수 있어. 뱀은 이렇게 말하고는 팔찌처럼 어린 왕자의 발목에 감겨붙었다. 그리고 또 말했다. 나를 건드리는 사람마다 그가 나왔던 땅으로 돌려보내주지. 하지만 너는 순진하고 또 다른 별에서 왔으니까. 어린 왕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네가 측은해 보이는구나. 너같이 약한 사람이 돌투성이고 딱딱한 이런 지구에 오다니. 네 별이 몹시 그리워져서 돌아가고 싶을 때면 언제라도 말해.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그래 알았어.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수수께끼 같은 말만 하니? 난 그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 그리고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사막을 가로질러 갔는데 그동안 오직 한 송이의 꽃을 만났을 뿐이었다. 세 장의 꽃잎을 가진 정말 볼품없는 꽃이었다. 안녕? 어린 왕자가 인사했다. 안녕? 꽃도 인사했다. 사람들은 어디에 있지?
어린 왕자는 정중하게 물었다. 그 꽃은 언젠가 상인들이 무리를 지어 지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사람들이라고? 한 67명은 될 거야. 몇 년 전에 그들을 본 적이 있어. 하지만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어. 그들은 바람에 불려다니거든. 뿌리가 없어서 몹시 어렵게들 살고 있어. 잘 있어. 어린 왕자가 작별 인사를 했다. 그래, 잘 가. 꽃도 인사했다. 어린 왕자는 어떤 높은 산 위로 올라갔다. 어린 왕자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산은 높이가 자신의 무릎 정도밖에 안 되는 세 개의 화산이 고작이었다. 휴화산은 걸상으로 이용하곤 했었다. 그래서 왕자는 생각했다. 이 산처럼 높은 산에서는 이 별과 사람들 모두를 한눈에 볼 수 있을 거야. 그러나 바늘처럼 뾰족뾰족한 산봉우리만 보일 뿐 어디를 둘러봐도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았다. 안녕. 어린 왕자는 꼭 누구에게라고 할 것도 없이 인사를 했다. 안녕, 안녕, 안녕. 메아리가 대답했다. 너는 누구지? 어린 왕자가 물었다. 너는 누구지? 너는 누구지? 메아리가 똑같이 대답했다. 내 친구가 되어줘. 나는 외로워.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외로워. 나는 외로워. 나는 외로워. 메아리가 대답했다. 참 이상한 별이야. 메마르고 뾰족뾰족하고 텅 비어있구나. 게다가 사람들에게는 사람다운 맛이 없어. 남이 한 말을 따라서만 하다니. 내 별에는 꽃이 한 송이 있었지. 그 꽃은 언제나 먼저 말을 걸어주었는데. 그리하여 어린 왕자는 모래와 바위와 눈 가운데를 오랫동안 걷고 난 끝에 드디어 길을 하나 발견했다. 안녕? 그곳은 장미꽃이 가득 피어있는 정원이었다. 안녕? 장미꽃들이 인사했다. 어린 왕자는 장미꽃들을 바라보았다. 꽃들은 모두 멀리 자신의 별에 두고 온 꽃과 쏙 빼닮았다. 너희들은 무슨 꽃이니? 우리는 장미꽃이야. 장미꽃들이 합창을 하듯 대답했다. 아, 그래? 순간 어린 왕자는 자신이 아주 불행하다고 생각되었다. 멀리 자신의 별에 두고 온 장미꽃은 언제나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이 세상에 나와 같은 꽃은 어디에도 없어. 그런데 여기에 와보니 정원 가득 그 꽃과 똑같은 꽃들이 5,000송이도 더 피어있다니. 만일 내 꽃이 이걸 보면 몹시 상심할 거야.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기침을 지독히 해대면서 창피스러운 모습을 감추려고 죽는 신용을 할 거야. 그러면 나는 그 꽃을 간호해주는 채 하지 않을 수 없겠지?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면 내게 죄책감을 주려고 정말로 죽어버릴지도 몰라. 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주 귀한 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사실은 그저 평범한 한 송이의 장미꽃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야.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은 흔한 장미꽃 한 송이와 내 무릎 높이밖에 안 되는 세 개의 화산, 그 중에 또 하나는 어떤가? 언제까지나 불을 뿜지 않을지도 모르는 화산이 아닌가. 이래 가지고서야 내가 어떻게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어린 왕자는 풀밭에 엎드려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바로 그때 여우가 나타났다. 안녕. 여우가 인사했다. 안녕. 어린 왕자는 울음을 그치고 상냥하게 대답하며 몸을 돌려 소리나는 쪽을 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여기야, 난 사과나무 밑에 있어. 좀 전에 그 목소리가 말했다. 넌 누구지? 참 예쁘구나. 난 여우야. 이리 와서 나하고 놀자. 난 지금 아주 슬프단다. 난 너하고 놀 수 없어. 난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아, 미안해. 잠깐 생각해 본 뒤에 어린 왕자가 물었다.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지? 인간이라는 동물은 총을 가지고 사냥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도리가 없어. 그들은 닭도 기른단다. 사냥과 닭 기르는 일 외에는 인간이라는 동물에게는 취미가 없는 모양이야. 그런데 너는 닭을 찾고 있는 거니? 아니, 친구를 찾고 있어. 그런데 길들여진다는 게 무슨 뜻이지? 요즘에는 많이 잊혀져 있는 일이지만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관계를 맺는다고? 그래. 넌 아직 나에게
수많은 소년들과 다를 바 없는 한 소년에 지나지 않아. 그래서 난 네가 없어도 조금도 불편하지 않아. 너 역시 마찬가지일 거야. 난 너에게 수많은 다른 여우와 똑같은 한 마리 여우에 지나지 않아.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나는 너에게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가는 것 같아. 꽃이 한 송이가 있는데 그 꽃이 나를 길들인 것 같아. 그럴지도 모르지. 지구에는 별의별 일이 다 있으니까. 아, 아니야. 그건 지구에서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야. 여우는 몹시 궁금하여 어린 왕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럼 다른 별에서의 이야기를 하는 거니? 응. 그 별에도 사냥꾼들이 있니? 아니, 없어. 그거 참 재밌는데? 그럼 병아리는? 없어. 그래, 역시 생각대로야. 나는 그 별에 갈 수 없겠는걸? 여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곧 기운을 되찾고 하던 이야기로 다시 말을 돌렸다. 나는 날마다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어. 내가 병아리를 쫓으면 사람들은 나를 쫓지. 병아리들이 모두 비슷비슷해서 구별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모두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별로 다를 게 없어. 그래서 난 좀 심심해.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내 생활은 환하게 밝아질 거야. 다른 모든 발소리와 구별되는 발소리를 나는 알게 되겠지. 다른 발소리들은 나를 땅 밑으로 기어 들어가게 만들지만 너의 발소리가 들려오면 나는 음악이라도 듣는 기분이 되어 굴 밖으로 뛰어나올 거야. 그리고 저길 봐. 밀밭이 보이지? 난 빵은 먹지 않아. 밀은 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밀밭은 나에게 아무것도 생각나게 하지 않아. 그건 서글픈 일이지. 그런데 너는 아름다운 금빛 머리카락을 가졌구나.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밀밭이 아주 멋지게 보일 거야. 노랗게 익어가는 밀밭을 보면 너를 생각하게 될 테니까. 그리고 밀밭 사이를 스치는 바람소리도 사랑하게 될 거야. 여우는 입을 다물고 어린 왕자를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부탁이야, 나를 길들여줘. 그래, 나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내겐 시간이 많지 않아. 친구들을 찾아야 하고 알아야 할 일도 너무 많거든. 우린 우리가 길들이는 것만을 알 수 있는 거란다. 사람들은 이제 아무것도 알 시간이 없어졌어. 그들은 가게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사거든. 그런데 친구를 파는 가게는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친구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친구를 가지고 싶다면 나를 길들이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참을성이 있어야 해. 먼저 내게서 좀 떨어져서 이렇게 풀숲에 앉아 있는 거야. 난 너를 힐끔힐끔 곁눈질로 쳐다볼 거야. 넌 아무 말도 하지 마. 말은 오해의 근원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하루하루 날짜가 지나감에 따라 너는 조금씩 나와 가까운 곳에 앉을 수 있을 거야. 다음 날 어린 왕자는 다시 여우가 있는 곳으로 갔다. 언제나 같은 시각에 오는 게 더 좋을 거야. 이를테면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흐를수록 난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4시에는 흥분해서 안절부절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알게 되겠지. 아무 때나 오면 몇 시에 마음을 곱게 단장을 해야 하는지 모르잖아. 올바른 규칙이 필요하거든. 규칙이 뭐야? 그것도 너무 자주 잊혀지는 거야. 그건 어느 하루를 다른 날들과 다르게 만들고 어느 한 시간을 다른 시간들과 다르게 만드는 거지. 예를 들면 나를 따라다니는 사냥꾼들에게도 규칙이 있어. 그들은 목요일이면 마을 처녀들과 춤을 추지. 그래서 목요일은 나에게 신나는 날이야. 그날이 되면 난 포도밭까지 산책을 가기도 해. 그런데 사냥꾼들이 아무 때나 춤을 추면 하루하루가 모두 똑같이 되어버리잖아. 그럼 난 하루도 휴가가 없게 될 거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동안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였다. 어린 왕자가 떠날 시간이 되었을 때 여우가 말했다. 아, 올 것만 같아. 그건 네 잘못이야. 난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넌 내가 너를 길들여 주길 원했잖아. 그건 그래. 그런데 넌 울려고 그러잖아. 그래, 정말 그래. 그러면 아무것도 좋아진 게 없잖아. 아니, 있어. 밀밭에 색깔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장미꽃을 보러 가보렴. 그러면 너는 너의 장미꽃이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이라는 걸 깨닫게 될 거야. 그리고 돌아와서 작별 인사를 해줘.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비밀을 선물할게. 어린 왕자는 장미꽃을 보러 갔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은 나의 장미와 조금도 닮지 않았어. 너희들은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도 너희들을 길들이지 않았고 너희들 역시 아무도 길들이지 않았어. 너희들은 예전에 내 여우와 같아. 그는 수많은 다른 여우들과 똑같은 여우일 뿐이었어. 하지만 내가 그를 친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여우가 되었어. 그러자 장미꽃들은 몹시 부끄러워했다. 어린 왕자는 계속 말을 했다. 너희들은 아름답지만 단지 피어있을 뿐이야. 누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수 없을 테니까. 물론 나의 꽃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겐 너희들과 똑같이 생긴 것으로 보이겠지? 하지만 그 꽃 한 송이가 내게는 그 어떤 장미꽃보다 더 중요해. 내가 물을 주었던 꽃이거든. 유리 덮개도 씌워주었지. 바람을 막아주기 위해 바람막이도 해주었다고. 애벌레 2~3마리는 나비가 되도록 죽이지 않고 놔두었지만 난 그 꽃의 불평도 들어주었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것도 들어주었어.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면 걱정이 되어서 왜 그러냐고 걱정스레 묻기도 했지. 그건 내 장미꽃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어린 왕자는 여우에게로 돌아갔다. 잘 있어. 어린 왕자는 여우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잘 가. 여우도 어린 왕자에게 작별 인사를 했지만 곧 이렇게 말했다. 아까 말해주겠다던 비밀은 이런 거야. 뭐 별것은 아니야. 어떠한 것을 볼 때 마음으로 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단다.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단다. 어린 왕자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여우를 따라했다. 그러자 여우는 다시 한마디 했다. 네 장미꽃을 그토록 소중하게 만드는 건 그 꽃을 위해 네가 써버린 그 시간이란다. 내가 내 장미꽃을 위해 써버린 그 시간이란다. 이번에도 어린 왕자는 잘 기억하기 위해 여우를 따라했다. 사람들은 이런 진리를 잊어버렸어. 하지만 넌 그것을 잊어선 안 돼. 네가 길들인 것에 언제까지나 책임이 있어. 넌 너의 장미에 대해 책임이 있어. 나는 장미에 대해 책임이 있어. 잘 기억하기 위해 어린 왕자는 되뇌었다. 안녕. 어린 왕자가 인사했다. 안녕. 전철수도 인사했다.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열차에 타는 손님을 1,000명씩 한 동아리로 하여 갈라놓고 있단다. 내가 내보내는 열차가 손님을 오른쪽으로 실어가기도 하고 왼쪽으로 실어가기도 하지. 그때 불을 환히 밝힌 급행열차 한 대가 천둥과 같은 커다란 소리를 내며 달려와 전철수의 작은 오두막집을 뒤흔들어 놓고는 가버렸다. 모두들 몹시 바쁜가 봐요. 뭘 찾고 있는 건가요, 저 사람들은? 글쎄, 그거야 알 수 없지. 그때 이번에는 반대 방향에서 2번째 불을 밝힌 급행열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휙 지나갔다. 그들은 벌써 되돌아오는 건가요? 저건 아까 그 손님들이 아니다. 아까 지나간 기차와 지금 지나간 열차는 2대가 서로 엇갈리는 거야. 자기들이 사는 곳이 마음에 들지 않나 봐요? 사람들은 말이다. 결코 그들이 사는 곳을 마음에 들어 하는 일이 없단다. 그때 3번째 불을 밝힌 급행열차가 우렁차게 지나갔다. 저 사람들은 첫 번째 열차에 타고 있는 손님들을 쫓아가는 건가요? 그들은 아무것도 쫓아가지 않는단다. 저 속에서 잠을 자거나 하품을 하고 있어. 오직 어린아이들만이 유리창에 코를 납작대고 있을 뿐이지. 어린아이들만 자신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인형을 가지고 노느라고 시간을 보내고 그 인형을 아주 소중하게 여긴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아 가기라도 하면 어린아이들은 우는 거지요. 아이들은 행복하군, 전철수가 말했다. 안녕, 어린 왕자가 인사했다. 안녕, 장사꾼도 인사를 했다. 그 상인은 목마름을 풀어주는 새로 나온 알약을 파는 사람이었다. 일주일에 하나씩 먹으면 목이 마르지 않는다는 약이었다. 어째서 그런 약을 팔고 있나요? 그건 시간을 굉장히 절약하게 해주거든. 전문가들이 계산을 해보았어. 매주 53분씩 절약된다는 거야. 그 53분으로 무얼 하는데요? 하고 싶은 걸 하지. 만일 나에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53분이 있다면 맑은 샘을 향해 천천히 걸어갈 텐데,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사막에서 비행기가 고장을 일으킨 지 8일째 되는 날이었다. 나는 비축해 두었던 마지막 남은 물 한 방울을 마시며 장사꾼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뒤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네 체험담은 참 아름답구나. 하지만 난 아직도 비행기를 고치지 못했어. 마실 거라곤 이제 한 방울도 없어. 그러니 나도 어딘가 샘이 있는 곳을 찾아 천천히 걸어갈 수만 있다면 정말 행복하겠다. 내 친구 여우는... 꼬마 친구야, 지금 여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야. 왜요?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란 말이야. 어린 왕자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다. 죽을 지경이라도 한 친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건 좋은 일이야. 난 여우 친구가 있었다는 게 정말 기뻐. 이 꼬마는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도 하지 못하는군. 나는 생각했다. 어린 왕자는 배고픔도 갈증도 느끼지 않았다. 햇빛만 조금 있으면 어린 왕자에겐 충분했다. 그런데 어린 왕자가 나를 바라보더니 내 마음을 안다는 듯 이렇게 대답했다. 나도 목이 말라. 우물을 찾으러 가. 나는 몹시 필요한 몸짓을 했다. 이렇게 넓은 사막 한가운데서 무턱대고 우물을 찾아 나선다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걷기 시작했다. 몇 시간 동안을 말없이 걷고 나니 해가 지고 별들이 불을 밝히기 시작했다. 나는 심한 갈증으로 열이 났으므로 마치 꿈을 꾸듯이 그 별들을 바라보았다. 어린 왕자의 말이 내 기억 속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너도 목이 마르니? 내가 물었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내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그저 이렇게 말했다. 물은 마음에도 좋을지 몰라. 나는 어린 왕자의 대답을 이해하지 못했으나 잠자코 있었다. 어린 왕자에게 질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이제 어린 왕자는 지쳤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주저앉았다. 나도 그 옆에 앉았다. 그러자 잠시 침묵을 지키던 왕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별들이 저렇게 아름다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꽃이 한 송이 있기 때문이야. 사막은 아름다워. 그것은 사실이었다. 나는 언제나 사막을 사랑해왔다. 모래 언덕 위에 앉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무언가 침묵 속에서 빛나는 것이 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디엔가 샘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야. 나는 문득 사막에서 그렇게 신비로운 빛을 내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깜짝 놀랐다. 어린 시절 나는 무척 오래된 집에서 살았다. 그런데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 집에는 보물이 감춰져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것을 찾으려는 사람도 아마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 보물 때문에 그 집 전체는 매력에 넘쳐 있었다. 우리 집은 저 가장 깊숙한 곳에 보물을 감추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 집이건 별이건 그들을 아름답게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지. 아저씨도 내 여우하고 같은 생각이어서 기뻐. 어린 왕자가 잠이 들었으므로 나는 어린 왕자를 안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내 마음은 슬펐다.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안고 가는 느낌까지 들었다. 이 지구에는 그보다 더 부서지기 쉬운 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창백한 이마, 감겨있는 눈, 바람결에 나부끼는 머리카락을 달빛 아래서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건 인간의 겉모습뿐이야.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반쯤 열린 그의 입술이 보일 듯 말 듯 미소를 띠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또 이렇게 생각했다. 이 잠든 어린 왕자가 나를 이토록 몹시 감동시키는 것은 꽃 한 송이에 대한 그의 성실성,
그가 잠들어 있을 때에도 램프의 불꽃처럼 그의 마음속에서 빛나고 있는 한 송이 장미꽃의 모습 때문이야.